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차가 된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마음에 담아두는 일이 하나씩은 있다고 해요. 그 일이 누군가에 대한 미안함일 수도 있고 또 헤어진 사람과의 그림일 수도 있겠죠. 저희 가족에게도 마음에 담아두고 아직 이별을 하지 못한 존재가 있어요. 사실 저희 가족들은 10년 전 안타깝게 동생을 떠나보내는 일이 있었거든요. 아직도 집에 들어서면 동생이 언니라고 부르며 방에서 나올 것만 같아요. 아마도 부모님은 자식을 먼저 떠나보냈으니 저보다 더 슬프고 힘드시겠죠. 그래서인지 저희 집은 여전히 동생의 방을 정리하지 않고 지내고 있어요. 저도 동생이 살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떠나고 보니 마음속에는 더 잘해주지 못한 미안함이 남아있게 되더라고요. 그게 생각보다 커서 아마도 저는 숨이 붙어있는 내내 동생에 대한 미안함이 마음속에 짐으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사실 먼저 세상을 떠난 동생은 RHA형으로 전체 인구 0.3%밖에 되지 않은 희귀한 혈액형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희귀한 혈액형이라 사고가 나거나 아파서 수술이라도 받게 되면 일반적인 혈액형과는 다르게 쉽게 혈액을 구하지 못하기에 늘 조심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늘이 무심하게도 빗길을 달리던 차에 치이는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고 사고 당시에 수혈이 필요한데도 혈액을 어떻게 구할 방법이 없어서 받지 못했어요. 가족 중에라도 같은 혈액형이 있으면 줄 수 있었겠지만 안타깝게도 저희 식구 중에 유일하게 동생만 RH-A형이었죠. 그래서 끝내 손도 못 써보고 동생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동생을 떠나보낸 뒤 저희 가족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저희 동생같이 손도 못 써보고 안타깝게 떠나는 아이들이 세상에 많을 거고 우리라도 나서서 한 사람이라도 살리자라는 결심을 하셨어요. 특히 저희 친정아빠는 동생과 똑같은 혈액형은 아니었지만 희귀한 혈액형을 가지고 계셨기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매주 온 식구가 헌혈을 하러 가는 게 당연한 일이었고 자연스럽게 기증이나 수혈에 대한 개념도 생기게 되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렇다 할 꿈이 없었던 저는 동생의 죽음 이후 간호학과에 진학하게 된 계기를 만들 수 있었죠. 아무래도 안타깝게 동생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 간호학과에 진학한 이상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있었어요. 덕분에 저는 하나라도 더 배우고 익혀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학교를 다니는 4년 내내 장학금을 받고 남들 다 하는 소개팅이나 연애 한 번 안 하면서 공부만 했었죠. 그런데 학교를 다닐 당시 이런저를 4년 내내 좋아하던 남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물리치료학과에 다니던 1살 많은 선배였고 우연히 교양 수업을 같이 듣게 된 날부터 호감을 보였죠.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연애는 사치였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에 선배가 아무리 좋아한다고 달라붙어도 계속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선배는 계속된 거절에 포기한 듯 보였죠. 그렇게 저는 동기들에게 그리고 선후배들에게 악바리 소리를 들으며 공부만 했고 이것이 대학 시절 추억의 전부가 되었어요. 하지만 대학 시절을 공부만 하면서 지냈다고 해서 딱히 후회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죠. 4년 내내 장학생으로만 지내서 그런지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병원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물론 병원 생활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힘들고 지치는 일이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또 모르는 게 많아 어려움을 겪어야 할 때가 많았죠. 그래도 제 동생처럼 안타깝게 환자를 보내지 말자는 생각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병원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사실 저는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 매일같이 아프다는 소리를 지겹도록 듣게 되는데요. 다른 간호사들처럼 집에 들어가서 힘들다고 신세 한탄 같은 것은 하지 않는 편이에요. 특히 아프다는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죠. 안타깝게 동생을 떠나보내게 된 후부터는 친정아빠가 아프다는 말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혹시 제가 몸이 안 좋은 날이 있어도 그걸 감추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덕분에 어쩔 수 없이 아빠에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감춰야 하는 일도 있었어요. 저는 오래전에 병원에 입원을 해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간호사가 되기 전에 저는 취업을 앞두고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모르는 번호도 혹시 합격 전화일까 늘 휴대폰에 붙들고 지냈었죠. 그런데 그 전화는 조혈모 세포를 기증하겠다고 했던 곳이었어요. 저는 동생을 잃게 된 이후 혹시 기회가 생긴다면 헌혈 이외에 더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우연히 조혈모 세포 기증을 알게 되었고 관련 기관에 정보를 등록했었어요. 그때는 과연 이렇게 연락이 오게 될 수 있을까 반신반의를 하면서 등록을 했던 것인데 정말로 이렇게 연락이 오게 될 줄은 몰라서 전화를 받고 나서 조금은 놀랐던 것 같아요. 당연히 저는 기증을 하기로 마음먹고 정보를 등록했던 것이지만 순간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물론 좋은 일을 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아빠는 제가 입원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해드리면 난리가 날 것 같았기에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기증센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보통 조혈모 세포 기증은 가족과 일치하는 사람이 없으면 기증자를 찾게 된다고 했어요. 전화 한 통을 이어나가면서 한편으로는 부모님의 반응이 걱정이 되었지만 누구보다 애타는 그 심정을 알기에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전화가 온 날 바로 기증 절차를 밟겠다고 결정했죠. 이전에 동생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저희 가족들도 혈액을 기증받지 못해서 애가 탔던 기억이 있거든요. 물론 결정하고 보니 아빠에게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었죠. 그래서 일단 엄마에게 먼저 기증센터에 연락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비슷한 시기에 엄마도 기증센터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했죠. 엄마도 전화를 받자마자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미 마음의 준비와 결정은 다 한 뒤였어요. 그러나 엄마도 결정을 하고 보니 이 문제에 누구보다 예민할 아빠가 걱정이 된다고 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엄마 모두 줄무설포 기증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기에 어떻게든 아빠 모르게 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모녀끼리 다정하게 여행을 다녀오겠다는 말로 입을 맞추기로 하였죠. 다행히 아빠는 엄마와 함께 여행을 간다고 하니 큰 의심 없이 알겠다고 말씀하셨고 저희 모녀는 무사히 입원을 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 저는 조혈모세 포기증도 혈액 기증처럼 큰 아픔 없이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조혈모세포 기증은 혈액 기증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이었어요. 골수를 체열하는 과정이 있었고 마치 수면에서 깨어났을 때의 큰 고통이 있었죠. 만약 혼자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 눈앞이 아찔하고 힘들었을 텐데요. 그래도 옆에 엄마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고 서로를 의지하며 무사히 기증을 마칠 수 있었어요. 저와 엄마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빠께서도 여행을 갔다고 믿고 있었고 본인 선물을 하나도 사오지 않았다며 툴툴대기만 했죠. 조혈모슬 포기 중은 정말 힘들었지만 저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 기쁜 마음이 들었어요.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면 고민 없이 하겠다고 할 정도로요. 이후 저는 무사히 취직을 할 수 있었고 3년 뒤에 같은 병원에서 저를 좋아하던 선배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당연히 저는 우연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선배는 졸업 후에도 꾸준히 저의 소식을 찾아봤고 그 많은 곳 중에서 이 병원을 선택한 이유도 제가 있어서라고 고백을 했어요. 처음에는 거침없이 다가오는 선배가 당황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 하나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같은 선배의 모습에 연애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결혼까지 꿈꾸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 둘은 만난 지 2년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곧바로 상견례 날짜를 잡을 수 있었어요. 평소에 남편은 항상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고 본인 일을 할 때는 저만큼 헌신적으로 하는 편이었죠. 덕분에 주변에서는 저희를 보면서 천사 둘이 만났다고 할 정도였어요. 사실 남편도 저처럼 꾸준히 헌혈이나 소아암 한우들에게 기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 살아도 행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꾸준히 해왔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던 그날 갑자기 해줄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이렇게 진지하게 분위기를 자꾸 이야기하는 편이 아니라 순간 무슨 일이 있나 싶었죠. 유진아,
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결혼할 사람이니 미리 말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실 나 외동이 아니고 동생이 한 명 있어. 응,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은 외동이 아니었어. 지금까지 만나면서 나한테 항상 외동이라고 했잖아. 당시엔 또 나한테 장난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 처음에는 남편이 워낙 장난기가 많다 보니 또 장난을 치려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날 남편은 굉장히 진지했고 표정을 보아하니 단호한 게 정말 숨겨둔 배다른 동생이라도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장난치는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장난을 치겠어. 나와 떨어져 살았고 현재 외국에 살고 있는데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자신한테 감추고 결혼해야 하는지 고민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이 사실을 드러내어도 될 것 같아서 정말 고민했는데 결국에는 고백해야만 했어요. 나에게 있어서는 동생이 오랫동안 혼자 외국에 있었다는 사실이 납득이 되지 않았고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생각해 보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놀라운 사실을 밝혀내어서 이 사실을 숨겨야 하는 이유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백혈병으로 투병을 하고 있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병을 발견했고 그래서 집에 있었던 날보다 병원에서 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거야? 지금은 병세가 악화되거나 하지는 않았고 운이 좋은 거지. 다행히 지금은 백혈병에서 벗어났어. 괜찮아진 뒤로는 배우고 싶은 것들이 많다고 원 없이 공부하겠다면서 외국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어. 아, 그래 백혈병에서 벗어났다니 다행이네. 그런데 지금까지 왜 동생을 숨기려고 했던 건데? 그게 새어머니 때문에 동생이 한국에 오지 못하고 있거든. 배 아파 낳은 자식도 키우기 힘들다는데 남의 자식인 동생이 백혈병으로 중내 산해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재혼을 하면서요. 새어머니가 아픈 동생을 친자식처럼 살피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 게다가 새어머니가 워낙 돈에 민감한 성격이라 치료를 하면서 얼마가 되는지 확인하기 시작하면서 동생이 힘든 치료를 받으면서 눈치를 볼 것 같았고 그래서 아버지는 아예 동생의 존재를 숨기기로 결심하셨던 거예요. 덕분에 나는 외동처럼 살았어. 그래서 나한테 그 사실을 숨겨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던 거야?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네. 나보다 아버지가 많이 힘드셨지? 새 어머니한테 동생이 존재도 숨겨야 하고 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돈을 벌었거든. 게다가 아버지가 의사가 된 이유도 다 동생 때문이었어. 외국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혹시나 동생 나왔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사실 저는 남편에게 숨겨진 동생이 있다는 것은 괜찮았는데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시어머니 되실 분이 확실히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촉이 선잠이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저와 남편은 하늘이 이어준 인연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동병상련의 기분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숨겨왔던 남편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저희 집 사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남편은 저와 연애를 하면서 한 번 더 빼놓지 않고 항상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죠. 마음 같아서는 집에 들어오라고 해서 차 한 잔 같이 하고 싶었지만 저는 연애를 하는 내내 한 번도 집에 들어오라고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동생 방 때문이었죠. 저희 가족들은 동생이 떠난 지 한참이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방을 정리하지 않고 마지막 모습 그대로 두고 있거든요. 당시 부모님께서는 자식을 잃은 슬픔에 동생이 떠났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셨고 집에 동생의 흔적을 하나라도 남겨둬야겠다면서 방을 치우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물론 언젠가는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동생이 살아있는 것처럼 방을 그대로 놓고 지내다 보니 왠지 모르게 자꾸만 미루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와 부모님은 가끔 동생이 보고 싶거나 그리워지면 그 방에 들어가 한참 앉아 있다가 나오거든요. 주인이 없는 방이지만 그래도 그곳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힘들 때 위로가 되고 그릴 때는 동생을 만나고 온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만약 그 방이 없어진다면 다들 편지를 찾아보려 했어요. 그러나 그 편지를 발견한 것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놀랐죠.
결혼 전에 재해를 당해 사라진 사람의 선물이라고 적혀 있던 편지를 보고 걱정이 되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그 편지를 감추려고 했겠지만 어쨌든 살다 보면 다 드러나게 되는 법이죠. 저도 그 편지가 남편이 작성한 것이 맞다는 걸 깨달았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결국 진심을 깨닫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꺼낸 날에 우리 가족사를 다 털어놓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저의 이야기를 듣고 남편도 많이 놀란 듯 보였지만 그날 저희 둘은 속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더욱 더 단단해질 수 있었죠. 또한 저는 결혼에 대한 확신이 서게 되었고 이제는 둘이 행복하게 잘 살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러나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한 저에게 뜻하지 않을 위기가 생기게 되었죠. 사실 저희 둘은 인사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상견례를 하기로 했어요. 양가 부모님도 허락하신 일이었고 이때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 빠르게 결혼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시부모님을 상견례 때 처음 뵙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도치 않게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오셔서 밖에서 단둘이 만나게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다가가는 게 쉽지 않겠다 생각을 했었기에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거절을 할 수가 없어 긴장을 하면서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왔고 저를 보자마자 앞에서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마치 대기업에 들어가는 면접 자리 같았죠. 결혼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저에게 일어나니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너도 알겠지만 결혼은 너희들이 좋다고 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다. 그거 알고 있지, 내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오면서 나한테 숨기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물을 테니까 생각하지 말고 바로바로 대답해. 내 부모님 것까지 다 해서 총 셋에는 결혼 자금은 어떻게 하냐? 그리고 골프 같은 취미는 없고 결혼 자금은 제가 모아놓은 돈을 부모님이 조금 더 보태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골프는 하지 않는데 운동 겸해서 테니스 배우고 있어요. 또 부모님 재산은 제가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저희 친정은 그냥 평범한 집안이에요. 그래도 부모님의 재산 대충은 알 거야. 이건 내가 상견례 때 따로 물어봐야 해.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하냐? 피부과는 내 샵이든 다 말해. 며느리 팔자까지 고쳐줄 생각 없어. 나는 내일은 내가 간호사라서 못하고 피부과는 안 다녀요. 그래, 아니, 젊은 애가 피부 관리도 안 하고 뭐, 왜, 때, 그리고 아픈 곳은 없지? 아무리 간호사라 해도 내가 만약 큰 병 걸리면 우리 집 돈이 무르르도 빠져나갈 테니 뭔 관리 잘해라. 버려지기 싫으면 아픈 곳은 따로 없어요, 어머니? 그런데 갑자기 이런 것들은 왜 물으세요? 아니, 너도 의료인 지부를 시집 오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우리 집 며느리들이 다들 탐내는 자리다. 그러니까 너도 감지덕지인 줄 알고 잘해라. 처음에는 그냥 점심이나 같이 먹자고 하셔서 나갔던 자리인데 아주 세세한 것들을 추가해서 온갖 걸 묻고 압박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돈이 될 만한 것은 미리미리 다 두드려보는 수준이었죠. 차라리 계단 예물 문제를 상의하는 거라면? 이렇게 황당하고 어이가 없지 않을 텐데 부모님 재산까지 되라고 하시니 이걸 얘기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혼란스러웠어요. 게다가 아픈 곳이 있으면 버릴 거라는 말도 안 되는 협박까지 하시니까 그 순간이 결혼을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시어머니의 인성을 보니까 시아버지와 남편이 그동안 왜 동생을 숨겨왔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안 그래도 집안부터 직업까지 무엇 하나 마음에 안 드는데 혹시라도 제가 결혼 전에 안 하던 것을 할까봐 왠지 모르게 불안한 모양이었죠. 그냥 평범한 식사절인 줄만 알았는데 시어머니를 만나고 난 뒤에 마음이 착잡해졌어요. 식사 자리에서는 다른 사람도 아닌 시어머니가 질문을 하시니 어쩔 수 없이 있는 그대로 대답을 했는데 막상 시어머니와 헤어지고 난 후에 말 하나하나를 곱씹어보니 한숨만 나왔죠. 아무래도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면 시어머니가 돈으로 저를 휘둘러도 남을 것 같았고
괜히 미친 기분으로 결혼을 하는 듯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남편은 하나만 봐도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저는 며느리로 들어가는 것인데 시어머니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그래서 상견례를 앞두고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라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사실 저도 저지만 결혼에 대해 고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님 때문이었죠. 이미 한 번 동생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그런 부모님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따로 만나보니 저희 부모님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벌이고도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어머니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도 들었죠. 게다가 남편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평소에 새어머니와는 거의 내외하면서 지내는 것 같아서 자주 만날 일이 생길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정말 마음이 반반으로 나뉜 기분이었죠. 이렇게 며칠이 지나고 병원에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일을 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저를 찾아왔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손님이 계시다는 곳으로 가보았는데 노신서 한 분이 앉아 계시더군요.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모르는 사람이라 같이 일하는 간호사가 사람을 착각하고 잘못 연락을 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 다시 확인 전화를 해보려고 하고 있었죠. 그런데 노신사가 저를 발견하고 앞으로 다가오더니 먼저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미숙 씨도 힘드시죠? 아이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요. 네, 맞아요.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저는 미숙 씨랑 같은 고향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고마운 일이 있어서 그동안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닿지 않아서 못하다가 우연히 따님분이 일하시는 병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찾아왔네요. 저를 찾아온 노신서는 저에게 꽃과 홍삼이라면서 쇼핑백을 챙겨주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가 일하는 것도 아니고 딸이 일하는 곳까지 찾아와 홍삼과 꽃 선물을 챙겨주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고마운 일을 했길래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선물을 주는 건지 꽃과 홍삼을 받고도 의심이 가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었죠. 그러시군요. 그런데 고향 분이시라면서 엄마에게 직접 연락하셔서 전달해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저에게 찾아오신 건가요? 그게 미숙 씨랑은 연락이 끊어져서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시군요. 제가 엄마에게 선물을 전달해드리면 분명히 감사 인사하겠다고 하실 것 같은데 전화번호 하나만 남겨주실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고마웠던 일이 생각나 잠깐 들은 거니 엄마에게 고마워했던 사람이 와서 선물만 전해주고 갔다고. 그렇게 전달만 해주세요. 어떻게 그래요? 전화번호 남기시는 게 어려우시면 제가 엄마 모시고 한번 찾아뵐게요. 정말로 그럴 필요 없어요. 참, 듣기로는 곧 결혼한다고 하던데 진심으로 축하해요. 네, 제가 결혼하는 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연히 미숙 씨 그 악물어 보다가 아는 사람한테 들었어요. 정말 축하해요. 그리고 많이 바쁠 텐데 아내가 시간 빼앗아서 미안해요. 나는 줄 것도 다 줬고 하고 싶은 말도 다 했으니 먼저 가볼게요. 노신서는 전화나 직접 만나는 것을 피하는 듯한 느낌이 강했어요. 분명히 이런 걸 덜컥 받아가면 엄마도 이것저것 따져 물을 텐데 제가 아무리 물어봐도 본인은 엄마와 같은 고향 사람이라는 말만 반복했죠. 게다가 곧 제가 결혼을 할 예정이라는 것을 아는 것도 수상하고 이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에 가려던 노신사를 붙잡았죠. 그러자 그 사람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웃으면서 곧 보게 될 테니 반갑게 만나자는 한마디만 남기고 끝까지 의미심장하게 살았었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퇴근 후 집에 돌아가 엄마에게 노신사의 인상부터 말투까지 설명했지만 엄마는 누군지 전혀 감을 못 잡았어요. 혹시나 잘못 찾아온 게 아닐까 싶어서 선물을 뒤적거려 봤는데 꽃다발에는 엄마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더군다나 홍삼 상자에는 의문의 카드키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메시지 카드 한 장 없이 의문의 카드키까지 들어 있으니 엄마는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지만
이내 누군지 모르지만 카드키가 들어있으니 곧 연락이 올 거라면서 그대로 두자고 했어요. 그렇게 상견례 전날이 다가왔고 저는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식사 함께 하는 걸로 알고 가볍게 만나자고 하시더군요. 사실 남편과 저는 상견례 장소를 계속 알아보고 있었고 마음에 드는 상견례 장소를 발견했던 상황이었어요. 음식점에서는 전날에만 예약을 하면 준비해주겠다고 해서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던 그날 예약 전화를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가볍게 만나자며 시댁에서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시니 저로서는 부담을 덜어주려는 배려 같아서 나쁘게 들리지는 않았어요. 옆에 앉아있던 남편도 전화 내용을 듣고 놀랐는지 어머니가 이런 제안을 하실 줄은 몰랐다면서 정말 오래 살고 보리리라며 신기했죠. 시어머니의 예상치 못한 제언을 저희는 알아보았던 상견례 장소 예약을 하지 않았고 그날 마음 편히 데이트를 즐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대망의 상견례 날에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저도 처음 방문을 했던 거라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부모님께서는 생각보다 으리으리한 집 수준에 많이 놀랐는지 안으로 들어가면서도 사돈집을 이렇게 와도 되는 거냐며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저와 부모님은 시댁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시어머니를 마주하자마자 집이 너무 크고 예쁘다며 말을 먼저 꺼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인서트레인 줄 모르는 건지 그림부터 정원의 나무 그리고 정원서와 경비원까지 관리가 얼마나 된다는 등 자연스럽게 불을 뽐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저희 가족과는 수준이 다르다는 식으로 차이를 확 느끼게 만들었죠. 남편이 옆에 있었다면 당연히 시어머니를 뜯어 말렸을 텐데 퇴근 후 집에 오고 있는 상황이라 막아줄 사람이 옆에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말에 저희 부모님은 많이 당황하신 듯 보였지만 애써 웃어넘기려고 하셨죠. 저도 중요한 자리였기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지나가려고 했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이 터지게 되었죠. 시어머니의 안내를 받아 부엌으로 들어갔는데 식탁에는 물잔만 올려져 있었거든요. 순간 저는 흠칫했지만 평소 요리를 안 하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그래도 상견례 자리인데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하겠냐는 생각을 하면서 설마 하는 마음으로 차분히 기다려보았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집 벨이 울렸고 시어머니는 곧바로 문을 열어줬어요. 저는 당연히 시아버지나 남편이 도착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집에 방문한 사람은 짜장면 배달 기사였어요. 저도 부모님도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상황에 벙쪄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배달 온 짜장면과 탕수육을 하나씩 자리에 던지듯 놓았어요. 그 모습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짓다가 겨우 말을 꺼내기 시작했죠.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무슨 상황이기엔 짜장면 배달 왔잖니. 그러니까요. 어머니, 아까 집에 요리 전담하는 아주머니 계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다른 날도 아니고 상견례 자리인데 설마 저희 부모님 앞에 짜장면을 내놓으시라는 건 아니죠? 내가 생각하는 그거 맞아, 사돈. 혹시 기분 나쁘신 거 아니죠? 사실 우리 집 요리 전담하는 아줌마가 있기는 한데 내가 그냥 퇴근시켰어요. 어차피 그쪽 집에서는 안 먹던 거라 소화도 못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짜장면 한 그릇씩 시켰는데 아까도 감지덕자 아니에요. 사돈, 이런 집에서 짜장면 안 드셔요. 보셨죠? 겉으로 티는 안 냈지만 저도 이 결혼에 대한 마음이 오락가락한 상황이었는데 말도 안 되는 이런 제우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한테 하니까 허용이 안 되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 하나 때문에 꾸역꾸역 참고 있는 부모님의 얼굴을 본 순간 더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저도 결혼이고 뭐고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한테 바락바락 소리를 쳤죠.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대체 무슨 수준이요? 이게 어머니가 말한 가벼운 자리인가요? 그리고 착각하지 마세요. 저희 집안에 시집 보고 싶어 안달난 사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대우하신 거 저희 부모님 앞에서 사과해 주세요. 친정 부모님은 제가 난리를 치니 안절부절 못하고 계셨고 저는 시어머니 말에 눈이 돌아가서 한마디 더 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얼마 전 저에게 선물을 주었던 노신사분과 남편이 함께 나타났어요.
노신사부는 부엌 밖에서 저와 시어머니의 대화를 대충 들었는지 시어머니를 말없이 노려보더니 밖으로 내쫓아버렸죠. 그리고 갑자기 저희 엄마 앞에 큰절을 하면서 감사한 인연을 이렇게 또 이어주시다니라고 하며 울먹였어요. 그렇게 노신사부는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못한 채 한참을 엉엉 울었어요. 당연히 영문 모를 상황에 저와 부모님은 어리둥절했죠. 노신사부는 지난번에 고향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엄마의 표정을 보아하니 처음 본 얼굴을 하고 있더군요. 서로를 못 알아보는 것을 보고 저는 크게 당황했어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 남편의 부축으로 노신사부는 겨우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곧장 엄마에게 다가가더니 두 손을 잡으면서 덕분에 내 아들이 살았다고 하셨죠. 저와 부모님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서로를 많이 쳐다보았어요. 그러자 노신자부는 지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죠.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즐기다더니 이렇게도 연이 닿네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네요. 지난번에 저희 딸에게는 고향 사람이라고 하시고 선물을 지어주시더니 오늘은 또 저희 상견례 하는 곳을 갑자기 나타나시다니요. 이 상황이 혼란스러우시다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제가 진훈이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알고 사돈께서 기증해 주신 골수 때문에 저희 둘째 아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 집사람이 골수를 기증하다니요. 바깥 사돈께서는 모르셨나 보네요. 예전에 안 싸더니 외국에 있는 저희 둘째 아들에게 골수 기증을 해주셔서 그걸 받아 저희 아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결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안 싸더니 골수 기증을 해주시기 전에 저희 아들은 병세가 악화되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골수가 잃지 않은 사람을 찾게 되었고 저는 매일같이 기증 결심을 해주시기를 기도했죠. 다행히 안사돈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저희 아들이 지금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돼지 아드님이 건강해졌더니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제가 딸한테 듣기로는 이식한 사람과 받은 사람은 서로 알 수가 없단다고요? 없다고 하던데 제가 기증자인 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기증자 정보는 항상 궁금했었는데 개정 직후에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찾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우리 아들의 목숨을 구해주셨는데 어떻게든 그 은혜를 갚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 동료 의사를 통해 간곡히 부탁해서 찾게 된 겁니다. 그러셨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진이 이렇게 잘 키워 며느리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 유진이가 며느리로 온다는 것을 알고 제가 그때부터 준비를 했던 게 있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갑자기 거실로 나와보라고 말씀하시더니 커튼을 젖히고 손가락으로 건너편 저택을 가리키셨어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가 인근의 부모님과 제가 살 집을 마련해 두었던 것이었죠. 이전에 시아버지께서 선물로 주고 가신 홍삼 상자 속에 들어있던 키도 그 집 열쇠였던 것이었어요. 언제 들어왔는지 시어머니도 창문으로 집을 보면서 우리 집보다 더 크잖아. 미쳤네 라고 하면서 당장이라도 넘어갈 기세였죠. 그러나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도 철저하게 무시했어요. 그저 저희 가족들을 보면서 길은 인연으로 이어진 것은 분명 내가 아들을 살려준 빚을 갚으라는 뜻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저희 남편도 엄마를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 잘하겠다면서 저를 올렸죠.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집보다 더 큰 집을 주면 어떻게 하냐고 거지들한테는 한 푼도 못 준다며 난리를 쳤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곧바로 변호사를 호출하시더니 시어머니 앞에서 이혼을 통보했죠. 당신 계약 위반이야. 이제 이분들 내 가족이니까. 뭐라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우리 가족들이 당신과 내 사이를 반대하면 언제든 갈라서겠다. 계약서까지 썼잖아. 처음에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했었죠. 하지만 나중에 남편에게 들어보니 재혼 전에 돈을 밝히는 시어머니의 요구 때문에 쓴 계약서가 있었고 계약 조항에는
딱 하나의 조건이 있었다고 해요. 본인 가족이 둘 사이를 반대하면 언제든 갈라서겠다는 조항이요. 상견례 날에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면서 이혼을 하겠다는 시아버지의 의견에 남편은 찬성을 하게 되었고, 결국 그 조항을 어머니가 어기게 된 것이었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끝까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본인은 억울하다고 계속해서 우기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면 나한테지. 나는 절대 이혼 못해. 그래, 그럼 계약서도 가지고 있겠다. 소송해보지 뭐. 이 변호사 소송 좀 준비해줘요. 이 변호사는 이 상황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나한테 불리한 조항을 넣어놓고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고 있는데 사모님께서 아무리 그러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계약서는 계약서니까요. 아니, 나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둘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감쪽같이 속여왔다니까. 사모님 불리한 조항이라고 생각하셨으면 계약서 작성할 때 이 일을 제기해야 해요. 그때 사모님도 조건 받아들이시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신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상황이 이렇게 되니 이 일을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리 그러셔도 사모님이 도장을 찍은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드님을 속인 것은 이 문제와 별개인데 따로 해결해야 할 것 같네요. 변호사님의 반박에 한참을 억울하다 우기던 시어머니는 결국 아무 말을 못하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손에 쫓겨났어요. 집이 다시 조용해지자 시아버지께서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큰 선물을 받을 만큼 큰일을 한 게 없고 무엇보다 동생 방을 치우고 이사를 올 수가 없다고 하면서 거절을 하셨어요.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동생도 이제 어른이 된 아이니 더 좋은 환경에서 방을 마련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며 한 번 더 제안을 하셨죠. 그 말에 저희 부모님도 수락을 하셨고 시댁은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덕분에 저는 요즘 새로운 집에서 새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건너방에는 동생이 있고 제 옆에는 남편이 있고 위층에는 부모님이 있는 집에서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아버님께서는 시댁에 혼자 살고 계시지만 가까이 살다 보니 자주 찾아뵐 수 있고 잘 들어오셨는지 집에서 금방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조만간 도련님이 공부를 마치고 시댁으로 들어와 살 예정이라서 조금만 더 있으면요. 시댁에 웃을 날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요즘 잔소리가 늘어나서 잔소리 많은 며느리가 되는 게 유일한 걱정이에요. 아무래도 시아버지가 연세가 있다 보니 걱정이 되어서 때 되면 종합검진 하셔라. 좋은 거 챙겨드리는데 왜 안 드시냐. 운동은 언제 하실 거냐 등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도 시아버지께서 실은 내색 하나 없이 잘 맞춰주셔서 이 문제로 다툴 일이 일어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좋은 일은 언제고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말을 더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아버님과 남편 그리고 저희 부모님까지 온 가족이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끈끈한 인연으로 이어진 저희 가족이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저의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